나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 하더라도 너무 추악한 이미지였다. 하지만 조를 심각한 벌레 공포증 환자라고 기재해놔서 그런지 아이의 대답은 벌레에 대한 두려움을 형상화해 표현한 것처럼 보였다. 아직까지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겁 많은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았다. 토머스도 같은 생각이었나 보다. 정말 무섭구나. 그런데 얼마나 크니? 커요. 아빠 차보다 더 커요. 그렇구나. 부모님도 보신 적이 있니? 아니요. 엄마 아빠가 오면 다시 벽 속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큰데 벽이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부서져? 스르르 녹아요. 아이스크림처럼. 그게 벽처럼 보여요. 그래, 팔에 난 자국도 그게 그런 거니? 네, 제가 괴물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렸거든요. 그게 팔을 잡아떼고 손가락으로 내 눈을 벌렸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기분이 안 좋은 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 괴물은 나쁜 생각을 먹고 살아요. 병원에 수용되지만 않았다면 이 꼬마는 커서 대단한 공포소설가가 됐을 것이다. 조와의 상담은 예상외로 아주 순조로웠다. 토머스는 조에게 그 괴물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침착하게 설명하며 원한다면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토머스는 6살짜리 꼬마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말투로 유아용 유머를 섞어가며 차분히 설명했고 상담 막바지에 다다르자 조는 웃으며 다음에 괴물을 만나면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말해줄 거라고 약속까지 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흘러나왔다. 용감한 꼬마 같으니라고.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은 대체로 서류상의 기록과 일치했고 이 어린아이가 2번째로 입원한 뒤 병원에 몰고 온 공포 따위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사실 테이프 내용만 들으면 첫 치료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전부 불가능해 보였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 불쾌하고 오싹한 기분이 들면서 성인이 된 조가 조작이라고 했던 말이 정말로 사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수용된 동안 조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알려면 2번째 테이프를 들어봐야 했다. 조와 하룻밤을 같이 보낸 조무사가 녹음한 테이프였다. 2번째 테이프를 처음 보고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아주 오래된 마스킹 테이프 조각이 가늘게 붙어 있었는데 그 위에 새벽 3시에서 4시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왜 1시간만 녹음한 거지? 그때 문득 떠올랐다. 서류에 적혀 있기로는 녹음에서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중요한 부분만 담긴 테이프가 분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보관하겠는가? 나는 앞으로 1시간 동안 유심히 들을 준비를 마친 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짐작대로 처음 20분 동안은 방송사고라도 난 듯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덕분에 몇 번이나 멍하게 있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초를 세면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자 테이프가 살아나기라도 한 것처럼 무슨 소리가 들렸다. 서류에서 읽었던 조무사의 숨소리였다. 토마스가 과장한 게 아니었다.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소리였다. 30초 정도 숨소리가 이어지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더니 누군가 뛰는 것처럼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드러운 물체가 탁 하고 부딪혔다. 시종일관 거친 숨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달린 사람이 내는 것 같았다.
그때 거친 목소리가 상스러운 말들을 되풀이하며 중얼거리더니 점점 더 겁에 질린 말투로 변해갔다. 불안한 듯 이리저리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났고 30분 정도 된 지점에서 갑자기 녹음이 뚝 하고 끊겼다. 나는 짜증을 내며 테이프를 되감았다. 내가 들은 소리는 뻔했다. 조무사가 밤새 조의 병실에 있기에 너무 겁이 나서 도망친 게 틀림없었다. 물론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무시무시한 조의 소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가짜로 녹음해서 만들어냈을 수도 있었을 테고. 하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 들은 게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소리가 녹음된 10분을 다시 들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헤드폰을 꺼내 카세트 플레이어에 꽂은 다음 최대한 볼륨을 키웠다. 여전히 똑같은 소리였다. 헐떡이는 불안한 숨소리, 몸을 움직이는 소리, 뜀박질 소리, 욕지거리, 웃음소리, 이리저리 도망치는 소리. 잠깐만, 웃음소리? 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나는 다시 테이프를 감아들었다. 낮은 볼륨에서 그 소리는 틀림없이 주변 소음으로 들렸다. 하지만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키워 들으니 웃음소리가 확실했다. 조무사가 내뱉는 욕설 사이사이로 킬킬대는 웃음이 아주 멀리서 잡힌 소리처럼 뒤쪽에서 낮게 들렸다.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크에 들어와서 녹음이 됐다는 건 실제로 듣기엔 꽤 큰 소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대로 녹음된 건지 의심스러울 만큼 음질이 형편없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칠 정도로 기겁했을 것이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 웃음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의 목소리라 하기엔 지나치게 거칠고 저음인데다 목 깊숙한 곳을 긁는 듯한 소리여서 마치 빙하가 무너지는 소리가 사람의 웃음소리 같은 리듬으로 나는 것 같았다. 게다가 너무 멀리서 들리는 듯한 소리였기 때문에 그냥 세월이 흘러 테이프가 낡으면서 아무 상관없는 주변 소음이 왜곡되었다고 믿기로 했다. 나는 더 들어봤자 소용없다 여기고 테이프를 꺼낸 뒤 본격적으로 서류를 읽어나갔다. 서류 내용은 여기에 옮겨 적지 않으려 한다. 서류를 읽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일부러 자신에게 최악의 의사만 배정했다는 조의 생각이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다 읽고 나니 그가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관성 없고 쓸모도 없는 데다 앞뒤도 안 맞는 환자 기록은 생전 처음이었다. 진단명과 처방약이 오락가락 갑작스럽게 바뀌다 보니 조가 각종 부작용 때문에 서서히 미쳐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대화 치료 시간을 포함해 조를 결박하거나 심지어 재갈을 물렸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 역효과를 낼 것 같았다. 환자가 말을 못하면 대화 치료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튼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하면 끝에 가서는 이들이 의학적으로 부족한 기량에서 느끼는 불만을 무력한 환자에게 화풀이하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했고 내가 읽은 자료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의료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몸서리가 났다. 그나마 말이 되는 건 로즈가 작성한 기록뿐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녀가 이 병원에 몇 안 되는 유능한 의사라는 걸 보여주었을 뿐 결국에는 조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초반에 로즈는 조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조에 관해 적은 문장마다 그녀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조를 자기 수준보다 떨어지는 환자라고 여기고 기를 쓰고 환자를 재배정받고 싶어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말투에서 묻어나던 분노는 극도의 승리감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환자가 완치에 가까워져 기록할 필요도 없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는지 갈수록 내용도 짧아졌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조가 최종 치료에 잘 반응함. 일주일 후 다시 점검할 예정. 경과 확인이 그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음. 글쎄, 로즈가 말한 최종 치료가 뭐였든 간에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결과는 나왔다. 짤막하고 경솔해 보이는 문구를 쓴 지 정확히 일주일 후 그녀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앞선 기록과 사뭇 다른 내용이었다. 그 메모는 여기 그대로 적겠다. 본인은 내일부로 코네티컷 주립 정신병원에서 사직합니다. 저는 환자와 동료의 기대를 저버렸고 저 자신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이를 만회할 길은 없습니다. 마지막 월급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받을 자격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실망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로즈. 두말할 나위 없이 수상쩍어 보였다. 물론 로즈가 단순히 치료를 처참한 수준으로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그녀가 자살 시도를 꾸밀 생각을 품고 의도적으로 조에게 최종 치료를 실시했다는 게 훨씬 그럴싸해 보였다. 그렇지 않다면 성공적인 듯한 치료를 기록하면서 왜 그렇게 세부사항을 간단히 적었겠는가? 내 생각에 로즈의 행동은 아무나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불치병 환자라는 이론에 쐐기를 박은 거나 다름없었다. 치료를 모두 확인하고 나니 더욱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조를 한 달간 관찰하겠다는 결심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가엾은 한 남자가 비윤리적이고 잔혹한 병원에 의해 얼마만큼 학대를 당했는지 의학계 상급 기관에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벌써부터 궁금해졌다. 실은 앞서 유령 같은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뭔가 놓쳤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여태껏 테이프를 보관해온 사람이 로즈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녀가 손을 댄 게 아닌가 싶었다. 어쨌든 내가 볼 때 악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조였지. 그의 조무사나 의사가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조를 환자로 맡겠다고 했을 때 브루스가 이를 갈만도 했다. 이제야 게으르고 무능한 브루스가 이 병원의 관리자이자 의사인 것이 설명이 된다. 그에게 누군가를 치료하라고 병동 책임자를 맡긴 게 아니었다. 병원에 하나밖에 없는 확실한 수입원을 지키는 교도관 역할을 하라고 맡긴 거였다. 그 일을 제외하고는 병원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환자가 무감각해질 때까지 약이나 먹여 라는 말이나 해대는 인간에게 사람들을 돕는답시고 들쑤시고 다니는 내가 당연히 눈엣가시 같았을 것이다. 그런 자극이 자기 자리를 지켜오던 방식을 위협했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도 조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나를 위하는 척하다니 웃기지도 않는다. 나이만 처먹은 놈이 제 밥그릇 챙기려고 한 짓이었다. 더욱이 모든 일이 내시의 자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비추었다. 다정하고 나이 지긋한 그녀는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가 아이일 때부터 담당 간호사였는데 어찌 모르겠는가. 어쩌면 그녀에게 조는 자식이나 다름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30여 년간 조를 강제로 감금하고 약물과 가스라이팅으로 고문하는 일을 맡아왔다. 남들이 조를 맞는 걸 내시가 원하지 않을 만도 했다. 조를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믿었던 모양이다.